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IT 지식을 전달하는 티타임. 이번 주는 이 중국의 IT 기업들이 변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 숨어있는 IT 이야기들, 상상이 과연 어떻게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저와 함께 티타임 출발하시죠. 그러면 지금 중국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포나 비보 같은 메이주라는 업체, 러티비라는 업체가 태양의 후예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근데 재미를 본 것은 비보였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IT 소식 위클리티. 당신을 위한 IT 뉴스를 정리합니다. 그나저나 한국 게임 업체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죠? 가상현실 굉장히 본물인데 상징적인 영화가 있죠. 가장 흥미로운 형태로 영화에서 가상 현실을 묘사를 하죠. 이거 보면은 다 컸는데요, 뭐. 네, 티트렌드 웨어러블 우퍼 디바이스. 코를 여기 찬다고요. 우프를 차는 겁니다. 네, 오늘의 티. 우리가 중국 IT 하면 딱 떠오르게 되는 기업이 있죠. 뭐 알리바바, 그리고 샤오미, 화웨이 이 정도인데 이 회사들보다 좀 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새로운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데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주환 매니저 그리고 최영욱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를 했죠.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 근데 이제 그 외에 처음 듣는 회사들이 이름들이 있어요. 일단 그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탑12 중에서 중국 업체가 8개, 3위부터 11위까지 7위 LG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업체가 포진하고 있고 마이크로맥스도 실제적으로는 인도라고 되어 있지만 중국 자본으로 움직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한 3억 2천만 대를 전체를 했었습니다. 화웨이, 오포, 그다음에 샤오미, 그리고 비보에 다 합쳐도 2억 6천만 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판매 물량만 보면 3억 5천만 대로요.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그 기준으로 보면 1사분기에 애플이 1등, 샤오미가 2등, 화웨이가 3등이었는데 지금은 화웨이가 1등으로 아너란 브랜드가 샤오미를 제치고 1위를 우뚝 선 상황이고 샤오미는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세고요. 애플은 2등으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4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보, 그다음 5위가 오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5위권 바뀌고요. 어이고, 신제품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네, 사실 삼성이 그 점유율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보나 오포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이 순위가 밀린 듯한 인상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샤오미나 화웨이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 생소한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오포나 비보 같은 그 업체가 있고요. 그 메이주라는 업체 그리고 러티비라는 업체가 그 새롭게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보, 오포 얘기를 하자면 이 두 회사는 원래 부부가오라는 회사에서 갈라진 업체입니다. 부부가오? 예. 부부가오라는 그 원래 MP3를 만들던 그 업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자체적인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낸 브랜드가 이제 비보라는 브랜드고요. 같은 설립자였던 토니 첸이라는 그 분이 나가서 만든 브랜드가 오포라는 브랜드입니다. 원플러스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은 이제 해외 공략용의 온라인 공략용으로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 내에서도 약간 그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회장은 똑같은 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 사실 같은 회사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마디로 3개를 갖고 있어요. 그 각각의 특색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정확히 하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보 같은 경우는 남성적인 디자인에 음악을 좀 중시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집중적으로 집어넣었고요. 오포 같은 경우는 여성 취향의 그 어떤 그 기능들, 디자인 자체도 부드러운 곡선이나 여성 취향의 그런 어떤 색상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티비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러티비. 근데 지금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러에코로 이름을 바꿨고. 러에코? 예. 이 업체는 실제로는 원래 기기를 만들거나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 콘텐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중국의 넷플릭스 혹은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약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2,000위안 정도 되는 핸드폰을 2년 약정을 하게 되면 공짜로 나눠주게 됩니다. 공짜로? 네. 결국에 뭐냐면
그 러에코가 갖고 있는 컨텐츠와 경험을 2년 동안 그걸 붙잡아 놓으면 다른 기기로 못 간다라고 이제 회장이 생각을 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한 거고요. 그 CEO인 자웨팅이 약간 괴짜인데요. 패러데이 퓨처라는 회사. 예, 전기차. 네네네. 이 회사의 창립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테슬라 맞붙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주라는 회사는 뭡니까? 메이주 같은 경우는 2002년대 중고가 모델만을 이제 그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받고 나서 메이란이라는 모델을 새로 이제 런칭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한 500만 대, 연 500만 대 정도 판매를 했던 업체가 지금 2천만 대 이상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업체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샤오미랑 그 메이주의 관계가 사실은 과거부터 좀 얽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스마트폰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 메이제 황장이라는 사장이 샤오미 레이준 사장을 투자자로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황장 입장에서는 기업의 그 전략 그리고 어떤 사업 모토 그리고 스마트폰의 어떤 생태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레이준 사장한테 그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투자 관계까지는 못 갔고요. 레이준 사장이 그 다음 해에 샤오미를 설립을 하게 되고 MIUI라는 커스텀홈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델을 갖고 집어넣습니다. 황장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소송을 걸게 됐어요. 마치 춘추전국 시대를 보는 그렇죠. 듯한 느낌인데 오포나 비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글로벌한 전략을 뭔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차별화되는 뭐 포인트가 뭡니까? 기존에 샤오미가 온라인 시장에 들어갔었을 때 오포 비보 같은 경우는 후난성이라는 거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리테일을 오히려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선 이하의 이제 그런 도시를 위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에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세일즈를 하는 그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쪽 오프라인 리테일 마켓 전략으로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1차 공략을 하고 있고요. 유럽 쪽도 시장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이미 오포 비보 매장은 어떤 몰 같은 데를 가면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런 데 비해서 오히려 다른 해외 브랜드에서는 그런 어떤 고객들한테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고객 친화적인 프로모션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양의 후예가 굉장히 히트를 치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네, 그래서 그 태양의 후예 때 나왔던 폰들이 다 갤럭시 S 시리즈였는데요. 그렇죠. 근데 재미를 본 것은 비보였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뜨고 나서 바로 비보가 홍준기 씨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비보의 그 프리미엄 폰들을 강조를 해서 고객들은 태양의 후예 나온 폰들이 비보폰이라고 안타깝네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을 텐데 발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비보 같은 경우는 한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용을 잘 했거든요. 또 한 2, 3년 전 정도 됐는데 슈퍼주니어나 한국의 연예인들 고용을 해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중간 광고 때 한국 사람들도 이용을 해서 그 마케팅을 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회사보다 한국 마케팅을 잘한. 그렇네요. 자, 이 스마트폰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중국 IT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또는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력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중국 업체들이 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그 산짜이라 불리던 ODM, 소위 말하는 화이트박스. 오방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하다가 심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태계가 이제 완전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시작한 뭐 ODM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생산량을 보면 한 4에서 5억 대. 연간 그 정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박스 업체들을 이렇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해외 로컬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다 결국에는 중국 화이트박스 업체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해외 유명한 지역에서 그 판매를 1, 2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모두 ODM 업체들이 뒤에서 개발 생산을 해주면 로고나 그 사진들만 붙여가지고 이제 현재에다가 팔고 있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거기서 생산되는 그 물건들은 다 기능은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칩셋 업체가 사실은 휴대폰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설계도를 다 제공을 합니다. 아예 개발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설계도를 갖고 그대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고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ODM 업체들이 또 새로 생겨나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안드로이드를 튜닝을 이제 해주고 주문자가 요청을 하는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최적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얼 기준으로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그게 결국 브랜드일 건데요. 예. 지금 중국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네. 지금 뭐 말씀하신 저희 오포, 비보를 그대로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간다고 했을 때 뭐 그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로컬에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브랜드 라이센싱을 통해서 그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말이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또는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보고자 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 내수만 일단 봤었을 때는 네. LG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존재감이 미미할 정도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수년 동안 점유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안에서만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 이하 쪽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체 수요나 아니면 이제 하이엔드 프리미엄 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도 그런 쪽을 공략을 좀 강화를 한다라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시장이 인도인데요. 인도. 중국의 이미 98%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다 지금 인도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잘 펼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저희가 국내 업체들도 뭔가 새롭게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과 관련돼서 알고 봤더니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꼭 좋을 만한 소식이 아니었나, 정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IT 소식 위클리티. 당신을 위한 IT 뉴스를 정리합니다. 블리자드가 야심차게 내놓은 슈팅 게임 오버워치가 출시 한 달 만에 게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게임 전문 리서치 사이트 게임트릭스의 PC방 게임 사용 시간 점유율 통계를 보면 오버워치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2012년 7월 이후 200주 넘게 1위 자리를 지켜온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점유율 28%와 비교해도 1% 이상 높은 것인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오버워치의 이 같은 선전을 놓고 롤의 야성이 드디어 무너졌다. 이제는 롤과 오버워치의 경쟁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한국 게임 업체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죠? 글로벌 IT 공룡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이 조만간 한국에 상륙합니다. 강력한 신규 사업자의 출현에 국내 음원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기존 국내 스트리밍 업체와 다른 애플의 저작권료 상정 방식에 따라 국내 저작권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내 음원을 해외에 선보일 창구가 생겼다며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 출범 6주년을 맞아 그간의 배달 기록을 정리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했습니다.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6년간 주문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신림동과 역삼동. 주문이 최대로 몰리는 날은 12월 둘째 주 일요일. 1인 한 달 최대 주문 건수는 100회라는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는데요. 프라이드와 양념치킨 중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이 근소하게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 가득한 IT 소식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테크수다 오원석 그리고 하경화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말이죠. 시청률 좀 올려보자. 끌어올려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영화 속 IT 기술. 어허. 네, 그 말랑말랑한 주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네. 재밌어요. 우리가 이거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예, 특히 공상과학 영화 많이 보는데 일단 대표적인 영화가 이 영화 이제 백투더퓨처. 사실 작년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백투더퓨처 영화 1탄은 네. 1985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영화고요. 백투더퓨처 2라는 영화가 예. 그 마티와 그 브라운 박사가 여행하는 미래 시점이
2015년 2015년. 10월 21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작년 2015년 10월 21일 날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신기한 물건들, 기술들, 제품들이 이미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던 끈없는 운동화라고 그러는데 나이키에서 그 운동화를 그대로 개발을 했어요. 하이퍼 어댑트 1.0이라는 이름의 이 신발은 발 뒤꿈치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발 크기를 파악해서 신으면 바로 맞게 끈을 조여주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리고 호버보드. 호버보드. 이렇게 지면에 한 뼘 정도 이제 떠가지고 좀 살짝 좀 날아다니는 느낌이 나는 스케이트보드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뜬 기술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있어요. 어른 손바닥만한 그 팬이 36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뜬다. 추진력을 얻어서 약간 좀 떠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본 그 영상 중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자기 부상 열차처럼 보드를 타고 살짝 떠서 가는 어떤 느낌을 이제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 곧 비슷한 게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자기 부상 호버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상 장치를 한 곳에서만 탈 수 있고 그리고 바퀴 달린 호버보드 이거는 아마존에서 아예 호버보드 카테고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작년에. 불나고 폭발하고 너무 위험하다.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그렇군요. 우리가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또 영화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도작이고요. 68년도. 네,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호의 운행을 두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대립하는 내용이 중심 구도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는 건데 사실은 제대로 인공지능을 묘사한 최초의 SF 영화라고 해요. 사실 근데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나왔던 그 태블릿? 네, 맞습니다. 이 영화가 68년도작인데 보면은 그 승무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요만한 태블릿 PC를 가지고 영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애플이라는 회사의 아이패드라는 제품과 정말 똑같이 생긴 거죠. 어림잡아 봤을 때 크기도 한 9.7인치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제품인데 그때 그런 제품을 상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랍고요. 삼성이랑 애플이 아시다시피 태블릿 PC의 디자인 특허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삼성이 이 영화의 장면을 제출하면서 여기 봐라, 68년도부터 이런 디자인이 있었다. 우리는 애플을 베끼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영화는 거의 뭐 교과서 수준이죠. 거의 바이블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여기는 또 뭐가 나옵니까? 허공에서 이렇게 슉슉 화면 넘기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기술이 이미 현실화가 됐어요. 그래요? 립모션이라는 그 컴퓨터 입력 장치가 있는데요. 모니터 앞에 자그마한 그 상자 같은 걸 두고요. 그 상자 위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결코 최첨단 기술, 새로 나온 기술이라 그래서 항상 편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거. 허공에 팔을 들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요. 톰 크루즈는 그런 걸 모르고 있을 텐데. 그분은 근육질이니까. 자, 스타워즈. 네. 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신기한 장면이 있지만 레이아 공주가 홀로그램으로 교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정말 뒤로 넘어갈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장면이었고 요즘에는 그 영화에 나오는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홀로그램이 많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지난 2014년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고인인 마이클 잭슨이 홀로그램 형태로 무대에 직접 나타나서 백댄서들과 안무를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마이클 잭슨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콘텐츠로 들어가 있는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45도 정도 기울인 그 투명한 필름에 빛을 영상을 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아마 각종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홀로그램 영상 통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혹시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요즘 그 가장 따끈따끈한 화두가 바로 인공지능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녀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 허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저도 영화 좋았죠.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물어보는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아킨 피닉스가 거기서 이제 어느 날 그 광고를 보고서 운영체제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그 사만다라는 그 인공지능과 연애도 합니다. 심지어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사만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비슷한 예를 떠올려 본 게 요즘 챗봇이라고 하잖아요. 채팅 로봇. 말 그대로 채팅창에 질문이나 명령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한테 뭐 저번 주 티타임 시청률이 어떠니?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똑똑한 애라면 말하는 거죠. 형편없었어요, 정한이님. 정말 걱정이에요. 몇 프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하필 그런 예를 들고 그러세요. 네. 티타임 화이팅! 그리고 옛날에 유행했던 심심이라는 서비스 혹시 아시나요? 심심이. 네. 얘도 챗봇의 일종인데요. 조금 뭐 저차원적이긴 하지만 네. 그 이용자들이 미리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입력해 놓은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심심이랑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유치한 예지만 정말 사람이 외롭고 심심할 때 시간을 때울 수 있으면 대화 상대잖아요. 인간이 그러네요. 아니더라도. 예. 사실 챗봇이라든지 사만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실 근간은 데이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글의 알파고가 나온 직후에 예. 우리도 인공지능이 있다. 챗봇을 딱 서비스했는데 사람들이 그 챗봇에 학습시킨 것들이 다 못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그거. 네. 인공지능은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약 AI와 강 AI라고 하는데 네. 약한 AI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경로로만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예. 강 A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잘못되면 지구를 정복하는 등의 이런 야심을 품는 영화 속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보통 강한 AI죠. 근데 예. 얼마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대국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알파고는 전형적인 약한 AI입니다. 알파고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바둑에 대해서 어떤 수가 더 이길 확률이 높은지 이길 확률이 낮은지 이것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약 AI와 강 AI 이후의 AI가 또 있습니다. 초월 AI라고 AI가 AI를 창조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예를 들어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스카이넷이 인공지능인 주제에 로봇을 생산하고 로봇에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인간들이랑 이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 특이점을 넘어버리면 우리 인류의 어떤 좀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려면 아마 100년이 있어도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가상현실이 굉장히 본물인데 이게 영화에서 이미 많이 이제 나타났어요. 이게 상징적인 영화가 있죠. 데몰리션맨. 가장 흥미로운 형태로 영화에서 가상 현실을 묘사를 하죠. 예. 이거 왜 이렇게 보면은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 컸는데요, 뭘. 예. 네, 영화 데몰리션맨에는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현실기, 그러니까 VR의 성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등장합니다.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서 가상 성관계를 연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그 기계의 형태나 그 기계의 개념이나 기계의 작동 방식까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기술을 그때 감독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거죠. 어느 방에 딱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언어로 딱 따지면 일종의 미래형 PC방입니다. 예. 그 PC방에는 독립된 공간에 VR 기기들이 놓여 있거든요. 그 컨셉으로 실제로 이제 VR 방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실제로 강남역에 우리나라 1호 VR 방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뭐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굉장히 좀 나는 이거 하나 정말 딱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챗봇 심심이. 챗봇 심심이. 데몰리션맨이죠? 예. 아니 데몰리션맨이 알겠습니다. 야,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아무튼 뭐 이제부터 나올 만한 그 나오는 미래 영화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기술을 다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름답게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데몰리션맨 미래 긍정적. 데몰리션맨 좋습니다. 자, 테크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죠. 원래 여기 말이죠. 권명강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회사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예. 네. 좋은 일 회사에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런 조합을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나오는 거 너무 보시는 분들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남자 나오는 게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지만 네. 나온 남자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냥 벌써- 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적인 오은석 기자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는 걸로 봤을 때 이 조합이 괜찮다라는 제가 좀- 생각으로 권명강 기자의 향후 출연 여부는 요거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요거 보면서 우리가 또 판단하도록 하고 자 하경화 기자가 사실은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 네, 이야 독립. 디에디트. 네. 디에디트. 여러 번 야, 여러분 언급해주세요. 디에디트라는 새로운 또
매체로. 또 굉장히 또 그 좀 컨셉이 독특해요. 네, 좀 부드럽게 여자들이 제품을 리뷰한다는 컨셉인데요. 굉장히 좋은 사이트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오세요. 저는 사실 디에디트의 그 에디터로서 나오신 게 아니라 백수로서 출연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저까지 포함해서 백수 특집 아니냐. 무례하시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런 그 보드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좀 그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라라 슈퍼보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라 다들 슈퍼보드. 백투더퓨처만 얘기하시는데 나라라 슈퍼보드 그 음악이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네. 예. 나쁜 짓을 제대로 좀 해주시죠.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도 치키치키치키치키. 예. 아무튼 자 뭐 어떤 그 배경음악이 나가고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에 베지터라는 캐릭터가 차고 나오는 스카우트라는 안경이 있는데 뭐 상대방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그런 안경인데 그것도 형태가 딱 한쪽 귀에만 그 안경알이 없는 형태로 굉장히 구글 글래스랑 비슷하거든요. 구글 글래스가 그거를 본떠서 만든 거구만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볼 수 구글한테 있죠. 써보겠습니다. 아 정말 참 이게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그렇죠. 이 구글 글래스가 망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예.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어떤가요? 자 이제 빼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네, 티트렌드 김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쭉 보이네요. 어떤 거죠? 전 세계 최초 웨어러블 우퍼 디바이스, 베슬렛이라고 하는. 우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격도 비싸고 내가 집안에다가 우퍼 시스템을 들여놓으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포음도 심하고. 근데 본인은 이어폰으로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우퍼의 어떤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재미난 그런 발상의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웨어러블 밴드처럼 개인화된 웨어러블 우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퍼를 여기 찬다고요? 우퍼를 차는 겁니다. 그러면 음원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가정하면 바로 여기에 이제 버튼 하나로 이제 페어링을 하면요. 그 음원에 대한 그 질감을 이 우퍼를 통해서 때려주는 겁니다. 몸에다가. 그래서 몸이 직접 느끼는 거죠. 손목에만 느껴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손목을 통해서 진동을 느껴지는 건 맞는데요. 예.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가 듣는 음원에 음악의 실질적인 음감과 질감이 동시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만 해도 이 안에 이제 진동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 정도 느낌으로 우퍼를 표현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진동 센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운드 엔진의 핵심은 뭐냐면 음원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이 웨어러블 밴드가. 그러면 그 음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이제 실제 우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음원뿐만 아니라 이게 게임에도 또 VR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웨어러블 밴드 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VR 헤드 마운트를 끼고 어떤 그 몰입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게 사실 상황에 대한 어떤 몰입감인데 이 상황에 대한 몰입감이 필요한 대부분의 컨텐트 서비스에서도 음악 효과가 필요한 컨텐트 서비스에서도 이 웨어러블 밴드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음원 사이트에 있는 음악들을 다 우퍼로 가능합니다. 한다는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스포티파이에 실제 그 임원이 나와서 실험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인도 너무 깜짝 놀랐다. 이 정도로 느껴지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목으로 통해지는 진동이 어느 정도 온몸으로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려적인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디어는 음악 마니아들에게는 굉장히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템도 덕후들을 위한 매니아 컨텐트 서비스입니다. 스타워즈에 나왔던 그런 광성검이라던가 또는 신기한 그런 그 아이템들, 예를 들면 희소 가치가 높은 때로 갖고 싶다는 생각 갖고 없습니다. 예,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까?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서비스는 창자님을 제외한 덕후들의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루트 카르테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이 업체는 박스에 4개에서 5개의
득템, 소위 말하는 득템 아이템들을 넣어서 매월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뭘 보내준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어떤 영화나 어떤 게임이나 이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나 그 캐릭터가 착용한 상품, 아이템, 소품들을 모으는 게 콜렉터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게임 컨트롤러 또는 장난감, 의류, 만화책, 스티커 그런 득템이 가능한 아이템들만 넣어서 95달러고 6달러의 배송비가 추가되는 모델입니다. 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월 거의 100달러 정도가 들어가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6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연매출액이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최근에 블리자드에서 나온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박스, 한정판을 구매하다 보면 그 안에 피규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한정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돈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치가 그렇죠. 올라가니까. 비슷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슐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업체도 특이하게도 여성 덕후에 초점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덕후의 기질이 오히려 여성들한테 맞다고 해서 여성 덕후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또 앱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그 기익이라는 문화, 네. 덕후라는 문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또 그걸 나옵니다. 또 만들어서 변형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로 함께 오늘 디트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중국 IT 회사들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영원한 1등이 없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자체는 위기이자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